불타오르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규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드리고자 하는 강의는 K-팝에 관련된 것인데요. 단순히 K-팝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어떤 가수가 가장 유명하고 어떠한 노래가 히트를 했으며 앨범이 몇백만 장이 팔렸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K-팝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으며 그 K-팝이 형성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K-팝이 형성되게 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후에 그렇게 형성된 K-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 시대별 K-팝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중음악 연구자이자 K-팝 연구자로서 제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연구자에게 앞서서 먼저 대중음악의 팬으로서 이제 대중음악을 사랑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90년대 댄스 음악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썼던 2004년 이후 그리고 K-팝에 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2013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2012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딱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K-팝이 이제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동아시아 바깥 지역에서도 점차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K-팝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으리라고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저도 생각은 못했었어요. 이게 그 동아시아 바깥을 넘어서 미국과 유럽, 남미, 호주 등등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음악 잡지인 롤링스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방탄소년단이 표지 모델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일을 보게 되리라고는 그 롤링스톤 잡지를 일부러 해외 서적 코너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면서 이렇게 보고 대중음악을 공부했던 당시 이제 10대였죠, 저는. 그때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 현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중음악을 그리고 이런 K-팝과 한국 음악을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K-팝 그리고 나아가 한국 대중음악 전체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매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처럼 여러분도 한국 대중음악을 사랑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K-팝이라는 용어가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또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K-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K-팝 음악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K-팝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못 들어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K-팝 우리가 뭐 K-팝 하지만 이 K-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가령 여러분이 친한 외국인 친구나 뭐 알게 된 외국인이 있는데 그 외국인이 K-팝을 잘 모르지만 K-팝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서 K-팝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K-팝이라고 하는 용어를 Korean Popular Music, 즉 한국 대중음악을 그냥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K-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범위의
뭐 아이돌들이 부르는 댄스 음악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러블리즈라든가 레드벨벳 이런 그룹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화려한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춤을 추고 하는 식의 음악이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들의 음악을 들려주거나 뮤직비디오를 보여줘도 다 그래 그게 케이팝이지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가령 80년대에 인기 있었던 가수 뭐 조용필 씨의 고추잠자리 혹은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이런 노래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케이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문세 씨의 노래도 케이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그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활하고 있는 트로트 음악 뭐 가령 송가인 씨의 음악이라든가 임영웅 씨의 음악 이런 트로트 음악도 케이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음악들은 어떨까요? 즉 주류 우리가 3대 기획사로 부르는 뭐 SM, YG, JYP 혹은 뭐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하이브 그 외에 기획사에서 만든 음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작은 소규모 음반사나 레이블을 차려서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활동하는 소위 인디 가수들, 인디 음악인들 그들의 음악도 우리가 케이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케이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문세의 노래는 케이팝이 아니다. 송가인의 노래는 케이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지점 한 부분은 바로 케이팝이라는 것이 한국의 대중음악이다라는 것이겠죠. 뭐 미국의 유명한 가수 저스틴 비버가 케이팝 가수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대중음악이라면 일부의 주장처럼 케이팝이 한국 대중음악 전체와 동의어로 쓰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케이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대중음악 전반을 가리킨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케이팝을 좋아하고 듣고 즐기는 많은 해외 팬들은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을 케이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대중음악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기보다는 케이팝이라는 거는 뭐 록, 힙합, 발라드, 트로트 이런 다양한 장르처럼 일반적으로 한국 대중음악을 구성하는 지금까지도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가요라고 불리는 그 한국 대중음악 전반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 뭐 록, 힙합, 발라드 이런 장르 중에서 이렇게 케이팝처럼 지역이나 국가 이름과 팝이라고 하는 대중음악을 가리키는 용어가 결합된 장르들이 케이팝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인데요. 일본의 대중음악이 과거에 J-팝이라고 불렸고 뭐 지금도 J-팝이라고 불립니다만 그리고 90년대에 영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특정한 스타일의 영국 음악이 뭐 브릿팝 이런 이름으로 불렸었고요. 현재 아바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인기 가수를 배출하고 있는 스웨덴의 음악을 스웨디시 팝이라고 불리고 뭐 또 그 데스파시토 같은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유명한 라틴 아메리카 풍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은 라틴팝이라고 불리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그 팝이 지역과 국가 이름에 결합돼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K-팝도 이런 식으로 그 국가 이름 혹은 지역 이름과 결합된 음악 장르로 본다면 힙합이나 록과는 달리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그 지역 혹은 국가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한국에서 나온 음악 중에서도 특정한 느낌과 스타일을 가진 말을 우리가 K-팝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의 이 K-팝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쯤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도 K-팝이라는 용어가 한국에 쓰인 거는 보도자료에, 왜냐하면 해외에서 한국 가수들을 모아서 하는 합동 콘서트를 K-팝 콘서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많이 공연을 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뉴스 보도에 조금씩 등장하고 있을 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음악 장르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몇몇 장소에서 한국 가수들이 하는 콘서트를 K-팝 콘서트라고 지칭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말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어권 혹은 중화권이라고 불리는 홍콩, 대만, 중국 이 세 지역에서 K-팝이라는 용어가 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음을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K-팝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당시 한국 음악이 그 중에서도 특정한 스타일의 한국 음악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현지에서 이 음악을 뭐라고 부를까? 한국 음악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새로운 명칭을 붙여서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그건 이제 마케팅의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K-팝이라고 명명한 것이 그 K-팝 용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K-팝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해외에서 정의된 장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K-팝이라고 하는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 즉 K-팝의 음악적인 범주나 K-팝의 정의는 해외에서의 인기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 K-팝이라고 하는 장르가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국 음악 중 일부를 만든 것이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K-팝이라는 용어는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해외에서 규정된 후 한국 시장에 뒤늦게 역수입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서 가령 우리 트로트 음악도 K-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록 음악도 K-팝 음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K-팝으로 정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해외 시장에서 트로트 음악이 만약에 인기를 얻게 된다. 그러면 이 트로트 음악도 K-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보다 자연 발생적인 현상으로서 생겨난 장르 이름이기 때문에 억지로 K-팝 음악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한다는 시도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산업계의 노력에 맡긴 채로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K-팝이라는 장르는 그래서 굉장히 확장성이 음악적으로 보면 넓은 장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K-팝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면 K-팝은 음악 장르, 즉 음악적인 요소, 재즈라고 하면 재즈 특유의 연주 방식과 리듬과 악기를 소리를 내는 방식이 있고 힙합이라고 하면 힙합 특유의 리듬과 힙합 특유의 곡 구성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르를 규정하는 음악 방식과는 음악적인 요소와는 달리 K-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악 요소보다는 스타일, 하나의 문화 스타일로서 이해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음악 장르이다 보니까 음악은 기본적으로 그 포함을 하지만 그 외 음악 외적인 요소, 가령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실제로 구현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라든가 문화,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이 K-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K-팝을 구성하는, 즉 K-팝을 K-팝답게 하는, K-팝을 K-팝 스타일로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음악적으로 본다면 이 다양한 장르, 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댄스 음악일 수도 있고 R&B일 수도 있고 힙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K-팝 음악은 해외에서의 인기를 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글로벌한 감각과 글로벌한 트렌드를 반영하게 되고 K-팝 음악 속에는 그 글로벌 수용자들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을 공략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음악 외적인으로 보면은 춤이나 패션 혹은 그들의 외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가령 K-팝 가수들이 하는 화장법이라든가 K-팝 가수들이 입는 옷, 머리 모양 이런 것들이
다른 장르의 가수들과는 차별화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장르의 가수들이 K-팝 가수들처럼 옷을 입거나 머리 모양을 한다면 당장 K-팝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이런 부분은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인데요. K-팝의 뮤직비디오는 색감부터 그 뮤직비디오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독특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독특한 미학까지 다른 장르와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식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 경우 이것이 K-팝으로서 받아들여질 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사업가, 그 K-팝이 만들어지고 유통, 소비되는 방식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기획사에서 연습생을 모집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아이돌 가수로 만들어내서 데뷔를 시키고, 데뷔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관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통제를 통해서 가수들의 활동을 관할하는 방식이 이제 K-팝 시스템의 주요 요체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K-팝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K-팝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인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팝은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잘 활용한 장르로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한국에서만의 평가가 아니라 해외 미디어나 학계의 평가이기도 한데요. 어떤 부분에서든 K-팝이 그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성격을 가진 음악이었고, 그것이 화려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뮤직비디오의 덕분이기도 하고, 또 춤과 퍼포먼스가 강조되어 사람들에게 일종의 제2창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콘텐츠였기도 했고, 더불어서 이제 K-팝 가수들이 팬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인터넷 미디어 플랫폼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K-팝을 K-팝답게 하는, K-팝을 K-팝으로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K-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그 K-팝 가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겠죠. 착해야 되고, 인성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 항상 성실해야 되고, 또 진정성을 갖춰야 되고, 똑같은 팬이 힙합을 좋아하고 K-팝을 좋아할 때 그 힙합 가수에게 요구하는 것과 K-팝 가수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K-팝에서 하는 장르가 갖춰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수들의 어떤 덕성, 미덕이라는 측면, 도덕성 혹은 인성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의 인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역시 K-팝을 K-팝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K-팝이라고 하는 음악이 해외에서 정의된 음악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인기가 바탕이 달지 않은 음악은 아무리 음악적인 특성이 비슷해도 K-팝으로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은 K-팝이 단지 한국만의 장르가 아니라 그 글로벌 음악 시장의 넓은 장르 중에 하나로서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해외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해외에서 정의된 K-팝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즉 K-팝의 기원, K-팝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던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